ETF가 나옴으로써 기관 투자 자금 그리고 기업 투자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알트코인 시즌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주셔서 그럼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언제쯤 인하한다고 보시는지 글로벌 유동성에 미친 영향과 비트코인 가격 향방지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에서의 관측도 그렇고 골드만삭스의 그 리서치에 의하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해에 2번, 많으면 한 3번 정도까지 하지 않겠느냐. 라는 관측이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의 유동성 공급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금리를 낮춰주면.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건 암호화폐건 금리 인하로 인한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유동성 공급에 중독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도 투자자들도 항상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유동성 공급에 목말라 하고 지금 이런 금리 인하를 안 해도 실제로 유동성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 금리 인하까지 하면 유동성 공급 속도가 더 많아지면서 하여튼 자산시장에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회고가 되는 거죠. 자, 블랙록도 또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 외에도 다른 알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알트코인 시장에 어떤 좀 변화를 가져올까요? 네, 당연히 큰 변화를 가져오죠. 우선 기관들은 현물을 투자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현물을 사면 어디다 보관해야 될지 수탁 문제가 가장 걸리고 그 다음에 이 세금 처리하고 회계 처리 문제도 걸려요. 근데 이게 ETF로 나오면 이거를 일거에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기관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 나오겠다는 ETF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디플, 소나나는 물론이고 도지코인도 거론되고 카르다노, 라이트코인, 폴카닥, 아발란체 이런 것들이 같이 거론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연계 상품들도 나와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친 ETF도 나오고 한 5개 정도 코인을 합친 ETF도 나오고 메이저 코인 10개 정도를 합친 것도 나와서 그거 하나에만 투자를 하면 전체적인 암호화폐 지수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ETF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아주 다양화되고 이쪽으로 사실은 많이들 쏠릴 겁니다. 현물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건 사실은 변동성이 가지고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런 ETF에 투자하면 여기도 물론 변동성은 있지만 여기는 어느 정도 그 변동성을 이제 커버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SEC 신임위원장도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승인을 내줄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이제는 스테이킹을 허용하는 ETF도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그 얘기는 스테이킹을 허용하면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현물에 투자하는 것보다 ETF에 투자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투자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사는 경우가 현물 사는 경우보다 지금 수익률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장이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화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장의 기관 투자 자금 그리고 기업 투자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알트코인 시즌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ETF가 나옴으로써 이제는 기관과 기업 자금들이 알트코인 시장에 들어가면은 본격적으로 그때는 알트코인 불장이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적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투자 비율 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패시브 펀드 투자가 액티브 펀드 투자보다 항상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S&P 500 ETF라거나 나스닥 100 이런 것들이 가장 인기를 많이 끄는 건 그게 헤지 펀드들이 공들여 뽑아서 만든 액티브 펀드보다 항상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 워렌 버핏은 사실 이거 가지고도 내기를 했어요. 했었죠. 네, 마찬가지로 이겼죠. 네,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또 이 패시브 펀드 전략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암호화폐예요. 즉 도미넌스 비중대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60%, 이더리움 11%, XRP 5%, 게다가 나머지 기타 알트코인 한 24%, 이게 하면 딱 100%가 맞거든요. 이 비중대로 투자하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XRP는 적립식 장기 투자로 매월 혹은 매주 가능한 소액을 집어넣어서 계속 사모으고, 기타 알트코인은 균형보건 포트폴리오와 리밸런싱 투자법을 통해서 그들의 변동성을 수익화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법.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투자 비중은 60대 40입니다. 이게 전통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도 주식 60, 채권 40을 담듯이. 그런데 최근에는 레이더도 여기에 금과 비트코인을 한 15% 집어넣어라 라고 추천을 하고, 다른 큰 그 투자사들도 최소한 3%를 집어넣어라. 그러면은 수익률은 훨씬 좋아지는데 반면에 리스크나 변동성은 생각만큼 크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쪽에도 금과 비트코인 담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 보유와 사이클 투자 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저는 물론 장기 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XRP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날이 갈수록 비록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겠지만 우상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자료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기업이나 기관들의 매입량이 늘어나가는 건 개인들이 죄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 10년 후쯤 가면은 기업이나 기관이나 정부는 엄청난 물량을 갖고 있는 반면에 개인들은 사실상 대부분이 다 털립니다. 그리고 거래소 물량도 급감해요. 즉 한정된 2,100만 개를 갖고 이게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개인과 거래소 물량이 기업과 기관 쪽으로 그리고 정부 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맞아요. 그가 컨퍼런스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Never sell your Bitcoin. 즉 장기 보유하면서 사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걸 지켜나가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자, 그럼 비트코인 투자는 자산 가치에 대한 공부와 믿음이 중요할 텐데요. 투자자가 반드시 공부해야 할 핵심 개념 몇 가지만 알려주신다면요. 특히 횡보적이나 하락장에서는 사실은 확신이 있어야 이걸 견뎌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거는 그 탄생 목적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즉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한정된 수량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세계화폐를 만들겠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 탄생 목적에 동의를 한다면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철학과 사상에 마찬가지로 동의를 하고, 사실 그 자체도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XRP가 갖고 있는 그 펀더멘털의 본질, 그 코인들의 같은 경우도 탄생 목적과 그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철학과 사상, 그리고 그들의 펀더멘털의 본질을 공부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어려운 시기에 확신을 갖고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즉 개인들한테는 점점 빠져나가는 이러한 코인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은 공부를 통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인간 지표는 좀 뭘까요? 인간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예를 들어서 트럼프와 머스크, 그 다음에 저커버크 같은 사람의 입을 주시해야 되고, 또 하나는 대중들의 지금 심리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지금 무관심한 이런 건데 이게 언제 관심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이 관심으로 바뀌는 시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들이 암호화폐 뉴스 같은 데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 시장에 유입하는 숫자들은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리고 SNS나 혹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어떠한 얘기들이 그들이 선호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탐욕 지수와 그 빅스, 두려움 지수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거를 살피는 게, 대중심리를 살피는 게 아마 인간 지표가 되겠죠. 교수님이 이제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좁게 분석하는 거를 많이 말씀하시고 또 비트코인 투자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락 가능성은 있잖아요. 앞으로 가상화폐 악영향 요인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분명히 급락 가능성은 있습니다. 급락이라는 건 어떤 시장 상황에 돌발악재가 터진다거나 어떤 복합적인 뭐 시스템 리스크 같은 게 터질 적에
나타나고 그럼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처럼 반토막이나 반의 반토막은 이제는 조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은 항상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30% 정도의 조정은 그걸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가상화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은 우선은 거시경제 흐름이 난조를 보일 때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금리 기조로 치닫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국제시장에 통화금량이 많으면 이거는 국제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오를 수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고금리 기조가 오래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자체가 중소기업 파산 문제라거나 금리가 높아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이게 경기 침체로 치닫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돌발악재 같은 거, 파생상품의 부도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파생상품 부도가 왜 위험한 거냐면 다른 것들은 급락을 하더라도 이게 장내 거래소를 통한 거기 때문에 누가 얼만큼의 부실을 갖고 있는지 금방 아는데 파생상품은 이게 장외 거래예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끼리 뿐이 몰라요. 그러니까 파생상품 시장에 파생상품이 뭔가 부도가 난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일단 신용경색이 들이닥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돈거래가 딱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용경색이 그대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이제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언제나 악재 가능성은 있고 그럴 때는 심각하게 빠질 수도 있어요. 최근에 또 AI 기술을 접목한 디파이 프로젝트에 주목받는 동시에 보안 취약성 문제도 함께 드러나고 있는데요.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이 가진 기회와 리스크는 좀 뭐가 될까요? 한때는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다 해가지고 VC들도 정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투자를 할 적에는 거의 묻지마 투자를 했어요. 많이 닷컴 시대에 닷컴에 투자하던 식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상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가치라고 부르는 대로 그 가치에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포화 상태가 되고 보니까 저 내재 가치가 그 정도 돼? 라고 하는 이제 의심이 들면서 올해 초에 이 시장이 한번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한 적게 빠진 데가 한 50%, 많이 빠진 데는 한 95% 정도 빠져가지고 한번 1차 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분야가 괜찮아요. 한 번 정도 걸렀기 때문에 예전에 IT도 90% 폭락이 있은 다음에 쭉쟁이들 다 걸러내고 살아남은 게 지금의 M7이거든요. 지금 바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결합한 코인들이 이 시점에 와 있는 건데 지금은 그들의 혁신을 한 5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AI 에이전트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자동적으로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사용자 지갑을 분석해서 최적의 수익률 전략을 제안한다거나 이 자동 스테이킹, 유동성 공급, 어떻게 하면 청산을 사전에 방지하는지 등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코인들. 여기 예시를 드러놨는데 이런 코인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을 자동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코인들. 여기도 그 코인들 예를 드러놨는데, 그러니까 AI가 그 코드의 취약점을 실시간 분석하고 해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코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탈중앙화 AI 모델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코인들이 그 마켓을 운영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고객들이 서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오션 프로토콜이나 싱귤러리티나 비텐서. 그 다음에 예측 시장과 AI 분석을 결합한 거. 그러니까 뭐 AI가 금융이나 정치나 스포츠 등 예측 시장에서 정확도가 높은 판단을 제공해 줌으로써 수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그 결과를 검증하고 보상을 자동 집행하는 그런 코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탈중앙 AI 훈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즉 GPU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노드들이 보상을 받는 그러한 코인들, 비텐서나 JN, SYN, 그 다음에 IONET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분야도 지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도 여전히 변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대장 코인,
성장성이 높을 만한 코인 한두 개로 압축을 해가지고 그거를 좀 더 파고들어서 투자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높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여러 가지 훌륭하고 좋은 미래가 보이더라도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돼요. 하더라도 한두 개 정도 시험적으로 하시는 건 좋지만 여기다 비중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너무 많은 코인을 관리함으로써 제대로 공부를 못하게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리스크 요인으로는 한 5개 정도가 여기 있는데 하나는 AI 알고리즘이 생각보다는 투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투명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냥 AI라고 그러니까 믿고 맡김으로써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가 빨아들이는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AI가 판단을 잘못 내립니다. 또 하나는 AI 그 자동 실행 프로그램이 해킹된다거나 이게 오작동을 일으킬 경우에는 피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I 생성 코드 자체가 보안이나 해킹에 약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AI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결국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또 유념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범위를 넓히시면 안 돼. 이거는 범위를 좁혀가지고 한두 코인에 정통하게 해서 이거는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범위를 좁혀서 그나마 그것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성이 큰 코인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예를 들어서 뭐 균형보건 포트폴리오나 리밸런싱 방법으로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120일 이평선 밑으로 내려오면 일단 다 팔고 기다렸다가 이평선 다시 뚫고 올라올 때 산다거나 그러한 투자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코인 투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언제 비트코인을 혹시 파실 생각인가요?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이 있는 세상에서는 계속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능력만 된다면 팔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균형보건 포트폴리오나 리밸런스로 하지만 이평선 120일을 깨고 내려오면 다 팔고 휴지기를 가졌다가 이게 다시 이평선 120일을 치고 올라오면 그때 또 관리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어떻게 보면 크게 하락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이 변동성이 큰 거는 사실은 가급적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몇 개 정도는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자, 그럼 지금 1억 원 정도 있는 시청자분들이 그 목돈을 어떻게 코인 투자하면 좀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패시브 펀드, 지수 추정 전략에 의하면 비트코인 60, 이더리움 11%, XRP 5%, 나머지 기타 알트코인 24%. 그다음에 기타 알트코인은 균형보건 포트폴리오로 하려면 현금과 이거를 비중을 같이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코인들 간의 리밸런싱 전략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비트코인 하반기 마지막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변수는 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기업 주도 장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하루하루 이들이 늘어나는 수치가 놀라울 정도인데, 그러니까 기업 주도 장세가 지속되는지 그거를 좀 관찰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유동성 혹은 글로벌 유동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과연 유동성이 어느 정도 공급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계속 관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시경제 흐름은 이건 아주 기본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거시경제가 나쁘면 기관들은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횡보장이나 하락장이 될 뿐이 없어요. 하여튼 이런 거를 피해서 마음 편히 하시려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점리식 장기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근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위험한 시장이에요.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결국 이 변동성에 당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정석 투자인지,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한 투자인지 이런 걸 보수적인 견지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지난 10년간 비트코인 수익률이 연평균 84%를 가져다 줬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감사할 줄 알고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변동성에 당하지 않는 거예요. 즉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 비중을 많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도 좀 넉넉하게 갖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인적인 홍보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멤버십
투자학교를 개설했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유튜브 혹은 기획경제산책에 들어오시면 여기 방법을 댓글에 나와 있으니까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1억 6천만 원, 그리고 달러는 12만 달러인 지금 이제 교수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다음번에 한 3개월 뒤쯤에 뵐 때는 비트코인이 원화로 한 2억 원 정도 돼 있으면 훨씬 더 풍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 홍익기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